우연히 채널을 듣다가 몇 년 전 제가 겪은 기구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첫사랑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서 서로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친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려서부터 언제 어디서나 늘 제 옆에 있었어요. 저희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큰 직물 공장을 하셨는데 회사 규모가 엄청 커서 늘 바쁘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 회사의 총괄 이사로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고요. 남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바쁘신 아버지 때문에 늘 혼자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같이 학교 가고 그랬었죠. 남편의 아버지는 그런 저희 집에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던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했어요. 보통 여자들끼리 단짝인데 저는 남편과 비밀이 없는 최고의 단짝이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영원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저희 둘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놀리기도 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서로 자기가 아깝다고 절대 이성으로 안 보인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희는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죠. 수능을 100일 앞두고 남편은 꼭 같은 대학에 가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저희는 같은 목표로 밤새도록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 입구에 있는 자판기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희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공부하고 새벽 공기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던 날들은 아직도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죠. 물론 양가 집안에서도 다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아버지도 좋아하셨죠. 예쁘게 잘 만나다가 결혼하라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수인이 커서 꼭 아저씨 아들이랑 결혼하거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남편이 경영학을 졸업하고 본인의 사업체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남편은 사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자신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것은 뭐든 다 응원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 다 취업할 때도 대학원 결정을 한 남편.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에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었고 남편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로 다녀온 터라 저보다 졸업 시기도 늦었지만 남편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집에서는 저희에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남편 때문에 애가 타셨죠. 더군다나 유학까지 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남편의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너 그러다 수인이 놓친다. 무슨 공부가 아직도 할 게 남았어? 아저씨는 남편과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사업체 물려받아서 살길 원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꿈이 명확했어요. 저도 남편을 믿었고요. 유학을 앞둔 남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아저씨는 저희에게 결혼하고 같이 유학 가라고 하셨고 저희 집에서는 아직 애들 나이도 어린데 유학 다녀와서 자리 잡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남편의 아버지의 주도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전적인 지지로 함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혼생활. 저희는 너무 행복했고 남편은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어 행복했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쯤 저희에게 아기 천사도 찾아왔어요. 양가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고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저희는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2층의 큰 주택이라 1층, 2층은 거의 분리이고 사생활 문제나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계셔서 제가 살림을 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시아버님은 행여나 제가 불편할까봐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힘들까봐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카드를 주시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태교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참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계열의 회사에 취직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네는 진짜 걱정이 없겠다. 너네 보면 진짜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부럽다니까. 아, 왜 그래? 너네도 다 잘 살면서. 사실 저희는 양가 집안에 부족함이 없는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주말이면 봉사를 가기도 하고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할 말이 있다며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편 퇴근을 기다려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이미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옆에는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아한 눈으로 자리에 앉았고 아버님께서는 인사하거라. 이분은 조 여사님. 너희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 같이 왔단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조 여사님이라는 분은 시아버님께서 만나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시아버님께서는 그제서야 숙제가 끝난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노후를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화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 조 여사님은 굉장히 조신한 느낌의 여자분이었어요. 저희는 아버님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혼자 계셨으니까요. 남편이 몇 번 장난식으로 아버지, 이제 연애도 좀 하세요. 평생 일만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인서가 너나 잘 살아. 너 장가만 보내봐라.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하곤 하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식사를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 거라고 하시는 시아버님. 갑자기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순간 들긴 했지만 시아버님께 새로운 동반자가 생긴 것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었어요. 시어머님 되실 분은 아버님께서 거래처 직원들과 자주 가는 일식집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남편이 남겨놓고 간 일식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장사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던 시어머니는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하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저녁 식사 내내 시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약주를 많이 하시더군요. 남편도 즐겁게 웃으며 약주를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정말 본인의 인생을 찾으신 것 같아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두 분의 결혼은 진행되었고 저희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영하시던 일식집을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분께 넘기고 전업주부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만삭이었고 저도 시어머니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서로 조심하며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시아버님 배웅, 그리고는 외출하기 바쁘셨어요. 골프를 치러 가시거나 마사지를 하러 가시거나 매일이 바쁘셨죠. 저는 만삭이라 외출도 힘들어져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2층에서 제 할 일을 하거나 한 번씩 정원으로 가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만날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쇼핑도 가고 싶어 하셨고 마사지도 받고 싶어 하셨지만 출산이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해 참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출산하면 저희 좋은 데 많이 다녀요.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네, 어머님. 그리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잘 안 되네. 차차 그렇게 할게요. 에이, 어머님. 저 이제 며느리인데 바로 말씀 놓으셔요. 아, 그럴까? 그래, 잘 부탁해. 시어머님은 말 그대로 여성하신 분이셨어요. 어릴 적 기억에 남편의 친어머니와 많이 닮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아버님도 마음이 열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자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부서질까 바람에 날아갈까 조심조심해서 남편 품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던 날, 저희 집에 친정 부모님도 오셔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아들 주변에 둘러앉아 웃음꽃이 피었죠. 집에서 저는 조리 도우미를 쓰면서 몸조리를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외출을 많이 하셨어요. 마땅히 집에 계셔도 할 일은 없으셨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원래 외향적이신 분이었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시어머니의 사촌동생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아버님과 결혼 전에 정리했던 일식집을 넘겨주었다는 그분이었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여 저는 그냥 아이와 함께 2층으로 올라왔죠. 곧 저녁 시간이라 시아버님과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사촌동생이라는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매형,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진작에 식사 한번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네. 아유, 아닙니다.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나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좋은 분위기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다과를 하면서 그래, 일식집은 잘 되는가? 하고 시아버님께서 물으셨고 아, 참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주방장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방장이 글쎄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일식집을 내지 뭡니까? 어이쿠,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을 보았나? 그러니까요, 매형.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단골 손님도 다 뺏기고 월세도 지금 몇 달째 밀렸어요. 많이 안 된 상황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결혼하고는 2번 보는 시아버님께 구구절절 힘들다고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출산 후에 예민한 건지.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게. 아, 정말요? 매형이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감사하죠. 그래, 내일 우리 회사로 한번 찾아와. 네, 매형.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손님이 가신 후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 사촌동생이라는 분 말이야. 영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아? 분위기? 무슨? 그냥 아버님께 돈 부탁하러 온 거잖아. 오늘 일찍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이랑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많이 힘든 상황 같아는 보이더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지. 남편은 둔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고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저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예민하다 싶었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 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 2개를 챙겨서요. 알고 보니 일식집은 결국 정리를 했고 남아있는 대출금은 시아버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시아버님께서 집에 정원사 겸 어머님 운전기사로 고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원 쪽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묵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시어머님과 그 사촌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뭐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운전기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따금씩 좀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님과 어깨를 밀치며 장난을 치는 장면이라던가 주방에 뭐가 필요해서 내려가면 2분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눈치를 보며 끊긴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저도 남동생이 있어서 잘 알지만 남매끼리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둘은 마치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제가 너무 이상했고 그런 저한테 놀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들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라 시어머니 사촌동생분,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기어이 같이 병원을 가겠다고 하셔서 결국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죠. 뒷좌석에 저와 아이를 카시트에서 앉히고 시어머님이 앞좌석에 앉으셨어요. 저는 그간에 의심이 있었던 터라 뒷좌석에서 둘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병원 앞에 도착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두통이 있다며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컨디션이 좋으셨는데 갑자기 두통이라니. 이상했지만 아이가 계속 보채서 혼자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계속 울어서 진정시키고 간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마침 남편이 근처에 외근이 있어 나왔다가 병원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잘 되었다 싶어서 병원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시어머님께 남편이 온다고 어머님 볼일 보시면 된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당연히 주차장에 있는 줄 알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사촌동생이라는 작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촌동생이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만지는 장면이었는데 어느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저는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병원 앞에 정차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되지 않는 가슴으로 다시 1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시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인지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안색이 안 좋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일단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죠. 충격받을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전화를 했구나. 무음으로 되어 있지 뭐니? 접종은 끝났니? 어머님. 애기 아빠가 근처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머님 오늘 다른 볼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아, 그랬니? 그래. 그럼 나도 볼일 보고 들어가마.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하는 시어머님 목소리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가 아까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시아버님께 알려야 된다는 판단이 섰지만 행여나 만약에 정말로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기에 저는 확실하게 둘의 관계를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를 데리고 1층에 자주 내려갔어요. 아이를 안고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녔죠. 시어머니와 그 동생은 의심받는 줄도 모르고 평소 하던 행동 그대로 했는데 의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이상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였어요. 정원에서 산책을 한다며 나가신 시어머니를 뒤따라갔더니 그 동생분과 손을 잡고 거닐고 있다던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때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자주 올려준다던가 거실에서 TV를 보면 둘이 붙어서 옆자리에 앉는다던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만지작거리는 등 그동안 2층에만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점점 두 사람이 친척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자 집안일을 해주는 여사님께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층 정리를 해주시러 오셨을 때 소파에 잠시 앉으시라고 하고 김 여사님, 이런 말 꺼내는 거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작은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어머님 동생분 그동안 좀 이상한 모습 못 보셨어요? 아, 작은 사모님도 보셨나 보네요.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사님껜 불똥이 튈 일 없도록 할게요. 처음엔 난처해하던 여사님이 결심을 하고 꺼낸 얘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었어요. 그 사촌동생분이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땐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와 유독 붙어 다니기 시작했대요. 물론 전용 운전기사이니 같이 다닐 때가 많지만 외출 외 집안에서 그렇게 같이 있는 게 목격이 되고 하는 척이라도 했던 정원사 업무도 지금은 시어머니 지시로 외부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같이 있는 모습만 목격이 되었었는데 어느새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는 시아버님 방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까지 봤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마주 앉은 김 여사님 얼굴을 보는 것도 민망할 정도였죠. 김 여사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작은 사모님께 얘기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차마 제대로 알리기가 어려웠어요. 큰 사모님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장님과 사이도 좋은데
괜히 말을 꺼내는 건 아닌지 싶어 조심스러웠어요. 네, 이해합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버님께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주변 여자들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면서 살아오신 시아버님의 외로움을 알기에 이런 시어머니가 아버님 곁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한테도 우선 비밀로 하고 아버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로 나를 다 찾아오고 어서 오너라.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버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저도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아셔야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어머님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집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 제가 목격한 것과 여사님께 들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놀라시지도 않고 제 얘기를 다 들으셨죠. 제 얘기가 끝나고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했니? 아니요. 그이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둘이 친척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며 그 둘의 내연 관계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지지만 우선 지켜보고 계시다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아버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회사로 찾아왔는데 막상 아버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인 제가 알고 있으니 아버님 기분이 어떨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니 아버님은 마침내 결심한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직 얘기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기왕 네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말을 하마. 실은 내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단다. 입단속을 시켜서 너희에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구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너무 놀라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일을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하는걸요. 이미 내가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어. 검사도 여러 번 했지만 현재로선 가망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그런 괘씸한 짓을 하는데도 내가 잠자코 있는 게야.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니까. 아버님, 어쩌면 좋아요. 저희랑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네?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전문의를 알아볼게요, 아버님. 아버님은 흐느끼는 저의 손을 맞잡고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모양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두려우셨을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도 없어서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주위에 비밀로 하라는 당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의 병은 뇌에 종양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고 하셨죠. 언제 알아도 곧 알게 될 터이니 그이에게도 함구하라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그 몰상식한 연애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저한테 둘이 있는 모습을 몇 번 들키고서도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니 이제는 대놓고 히히덕거리고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집안 CCTV에 녹화본을 따로 보관했죠. 그 후 얼마 안 있어 아버님은 사무실에서 또 쓰러지셨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의식을 잃은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이는 오열하고 오열했죠. 아버지 편찮으신지도 모르고 자신이 좋은 일만 했다면서 세상에 없을 불효자라며 자책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회사 일을 이어받았으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으셨을 거라며 후회를 했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병원에 오면서도 상간남과 함께였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버님 누워 계신데 소란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아 화를 꾹 눌러 참았죠. 내가 너무 놀라서 머리가 다 어지럽구나.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도 어렵고 나는 집에 가 있을 테니 혹시 깨어나시면 전화 주려무나? 네, 어머니. 그이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모르고 있으니 많이 놀라신 것 같다며 걱정을 했죠. 그이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더군다나 아들이 계속 속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었죠.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돌아가고 얘기를 꺼내려는데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병호 보호자님, 지금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갑작스레 쇼크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이 상황만 견디시길 빌고 또 빌었지만 시아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늘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세상에 단 한 분인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한참 지난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상간남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부들부들 떨었지요. 뭐? 바람을 폈다고? 그 운전사랑?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쩐지 아버지 병원에도 잠깐 있다가 가더니 아직도 장례식장엔 오지도 않고. 이런 망할.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해져야 해. 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아버님께 접근했으니 우리가 허둥지둥해선 안 돼.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안 그래도 불효자라고 자책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오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상간남을 데리고요.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이 무슨 낯으로? 뭐, 당신? 애비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애비?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이 운전사랑 바람 피우는 사이라면서? 아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기껏 문상 왔더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운전기사는 오히려 정색하면서 따지고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뒤통수 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뒤통수를 쳤다고 이래? 애비야, 이게 무슨 횡포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도 발뺌부터 하는 시어머니와 상간남. 아니, 이젠 시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 여자와 상간남은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는 거였어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상 오신 분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데 남편이 당신들 둘 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라더니 하는 짓 하고는. 네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시던? 남편이 축객령을 내리자 그 여자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버티고 있었죠. 그 상간남은 뒤에 서서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보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이제 가주세요. 아버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편하게 가시겠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냥 가주세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마누란데. 어머니, 저희가 장례식 잘 치를 테니 제발 가시라고요.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신 건 알고 계시죠? 그날 저 운전기사님도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날 같이 오세요. 유언장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니 그 상간남은 그것 봐, 형님이 날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셨는데 유언장에도 날 넣으신 사이라고 이거. 형님이 계셨으면 자네 둘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정말. 생사람 잡고 있어. 내가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 그냥 갈 건데 나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고통스러운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를 보면서 저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찬 공기라도 마실까 싶어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그 두 사람이 아직도 가지 않고 구석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타고 온 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바로 가지 못한 모양이었죠. 멀쩡한 타이어가 왜 펑크나나? 참 가지가지하네. 그 사람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 말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아까 그런 소리 들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우리에게 떨어질 돈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았지. 그 자식 진짜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엄마인데 사람이 그러면 쓰나 몰상식하게. 아유,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하여간 티가 안 날 수 없다니까.
우리 재산 받으면 그걸로 어디 여행이나 가요. 돈 걱정 없이. 눈치 안 보고.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둘이 가질 생각만 해도 좋은지 얼굴이 싱글벙글한 것이, 장소가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 어울리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며 남은 여생 함께하자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지.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아버님의 재혼을 말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움마저 들었죠. 저들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도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엔 짓지 못하겠지 싶어 가슴에 칼을 갈면서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안 선산에 아버님을 모셨어요. 남편의 친모인 어머님 묘 옆에 나란히 묻힌 아버님. 그리도 못 잊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내시고, 그래도 못 잊어 얼굴이라도 닮은 사람과 인연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배신으로 끝나버린 두 분이 하늘에서나마 함께하시길 간절히 빌어드렸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열정이 묻어있는 곳, 생전에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일을 뒤늦게라도 이어가겠다고 했죠. 갑작스럽게 시작된 회사 일이 버겁지만 계단을 오르듯 하나씩 해내겠다고 하는 그가 저는 대견했어요. 곁에서 저도 힘이 되겠다고 하니 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유언을 공개하는 날,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이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사장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었거든요. 자리에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고 드디어 아버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순간, 나 김병호는 모든 재산을 하나뿐인 아들 김현우와 며느리 이수인에게 증여한다. 유언장은 간단하게 한 줄이 다였어요.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안 그 여자는 갑자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내 이름은 그 사람이 날 뺐을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이것들이 어디서 다 짜고 우리를 속이려 들어, 어? 변호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지고 들자 김 회장님 유언에는 두 사람이 없습니다. 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상간남은 입을 뻥끗거리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의 따귀를 때리는 거였어요. 야, 이년아, 너 어떡할 거야, 어?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땡겼는지 알아? 네가 다 된다며, 어? 네가 재산 다 가로챌 수 있다며? 아닌데, 병호 씨가 재산 다 내 거라고 했는데 나한테 유언장도 보여줬다고.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 변호사를 향해 자기 말이 맞다고 대답하라고 하자 변호사가, 김 회장님 작고하시기 3개월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셔서 공증받으셨습니다. 일전에 여사님께 보여드린 유언장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운전기사와 간통하는 것을 안 아버님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신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그 여자한테 보여준 유언장은 속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였던 거였죠. 아버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저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거.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그래. 저번에도 그러더만. 증거 있어? 집에 CCTV 있는 거 알죠? 내가 다 저장해놨어요. 발뺌 못해요.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놀라서 말을 못했죠. 그때 상간남이 에이씨, 똥발받네 진짜. 에이! 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 나가려고 하니 그를 붙잡으면서, 오빠 어디가? 어? 이거 법으로 소송 걸 거야. 내가 마누라인데 한 푼도 안 받을 리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어? 이건 와. 돈 좀 있는 줄 알고 붙어 있었더만 거지 같은 게. 에이. 나 만나려거든. 돈 딱 들고 찾아와. 알았어? 상간남의 막말에 분을 못 참은 그 여자가 따귀를 쳐올렸죠. 짝! 그리고 바로 그 상간남도 그 여자에게 따귀를 때렸어요. 짝! 나 때렸어 이게! 따귀를 맞은 그 여자는 상간남에게 달려들었죠. 바로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던 저희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병신 같은 게! 상간남과 그 여자는 한 몸이 돼서 서로 물어뜯고 난리 났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통에 저희가 구석으로 피해야 했죠. 경비원! 경비원! 남편이 급하게 경비원을 불러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야 조용해졌어요. 양팔을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그 여자는 악을 쓰며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소송할 거야. 이렇게 안 끝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질려버렸죠. 참, 이렇게 바닥까지 가는구나 싶은 게 정말 악질한테 걸렸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는 재산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죠. 저희도 그동안 이 여자의 행각에 대해 증거 자료를 모으며 사기죄로 맞고소를 했어요.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그 여자한테 아버님이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이기려고 해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만날 순 없지만 저희는 이번 일로 더더욱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하려고 합니다.